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의논해서 만들었던 이 문제 제기를 짧게 하고 요 각 부분에 관련된 것을 해당되시는 박사님들이 집중 토론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3대3로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국의 1대1로 1 버전이라면 저희 3대3로 버전을 3버전으로 이해하셔서 중국만을 위한 1대1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동북아 전역을 커버하는 그 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북측은 행구적 완성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제재 압박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년에 신년사, 올림픽 참석, 남북한 특사 방문, 그리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말에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아까 쭉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구절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가 도래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대북 제재도 해제되고 남북 경협이 재개되고 다시 활성화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체제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한평양 경제권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환대서양 경제권의 관문이 되면서 엄청나게 불광해진 나라가 되듯이 우리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냉전 체제만 끝내면 우리 한반도가 한평양 경제권과 유라시아 경제권의 한 중심에 위치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함께 성장하는 남북 경제를 기조로 해서 한반도나 혹은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까지를 지향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은 1대, 2대, 3대와 1로, 2로, 3로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은 이따가 전문가인 박사님들이 주로 토론에 응해 주시라고 저는 간략하게 어떤 걸 문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데는 환동의 남북미 경제협력지대에 관한 구상입니다. 이쪽 동해안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동해축을 중심으로 남북미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해서 환태평양 평화경제시대를 개박하고 강원,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미가 공동개발해서 동해안을 환태평양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따가 조봉헌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제안을 하실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역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서해안 벨트가 상당히 빨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뭐 당연히 재개되고 싶으시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었던 서해평화협력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축하고 합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의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면 신의주를 남북중 공동개발해서 국제자유무역도시로 만들고 북한 물류기지로 활용하자는 것 이미 중국의 여러 기업들도 이런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 공동의 서해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해서 수산 가공단지 조성 같은 동반 수산 협력 같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따가 이효 교수님이 중점적으로 풍부하게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는 역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국제자유경제지대에 대한 구상입니다. 우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회원분들은 여기 다 답사 가셔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북핵 6자 회담 당사자를 동북아 평화경제회담으로 전환해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동북아 공동번영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자유경제지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나중 훈춘 핫산을 연결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구상 같은 경우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많은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했었던 게 뭐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것이 즉각적으로 재가동되어질 수 있는 준비는 많은 토론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당국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관광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하는 국제관광 결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6월달 되면 지금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그 화객선이 있습니다. 화객선은 이미 있고 그것이 지금 일본의 도토리로 가고 있는데 6월 되면 다시 강원도에서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서 일본의 규슈를 가는 그런 크루즈 비슷한 항로를 다시 한번 재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3대 제안이 있는데 이 제안들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까 세 분들이 살짝 비추었던 그런 가능성의 세계가 실제로 굉장히 더 폭탄같이 많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의 각 부처, 광역지자체라든지 또 정부의 행정부의 각 단위에서 여러 가지 남북 협력을 해야 될 사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뜻하지 않은 상당히 휘발성 있는 이슈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3로입니다. 길의 철도, 길에 관한 것들인데 첫 번째가 유라시아 퍼시픽 로드로서 러시아를 향하는 것입니다. 남북 교통 물류망을 러시아 극동 지역과 연결해서 신북방 브리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북한의 경제개발과 러시아의 신동방 을 연계한 공동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강원도 동해부터 이쪽 동해선을 복구하는 철도도 지금 계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면은 부산에서 기차 타고 이 노선을 이렇게 가는 저희가 과거에 많이 꿈꿨던 세상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유라시아 퍼시픽 로드로서 차이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교통물망을 연결하고 중국의 1대1과 연계해서 물류교통을 연결하는 뉴실크로드를 구축한다는 안입니다. 구상은 마찬가지의 얘기고요. 지금 여기 어디죠? 웨이하이에서 인천 쪽 혹은 평택이나 이쪽으로 해저 터널을 뚫자 이런 얘기는 저희 협회분들하고 연태에 갔을 때 중국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실제 한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꽤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대개 한 200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서 20년에 걸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중국의 산동성의 끝자락에서 한반도하고 연결하는데 대략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거고요. 또 경의선을 재보수해서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중국 주요 도시와 일일 상하권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인데 남북과 일본이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도약을 실현하는 건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전제로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하고 남북한과 일본이 공동의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해양연구소를 설립하고 공동 수산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또 남북한, 일본, 동해, 원산, 나선, 니가타를 경유하는 크루즈 국제관광을 추진하는 건데 실제 이 지역에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크루즈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울릉도가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산업은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북아 경제를 포함해서 민경연 등 민간 중심의 남북 경협 세미나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에서 5월달에
개최를 하도록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 많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다 가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 해제 전에 남북 정부 중심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남북경제연합의 한반도 경제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자간 한반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들이 유엔 해제 전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 4월 27일 이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획기적인 안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기구적인 부분보다 더 실질적 협력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유엔 제재 이후에는 뭐 당연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고요.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는 개념. 여러분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측에서도 개성공단, 특히 북측에 공단을 해외 국제공단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서 개성공단이 이렇게 남북관계가 불안정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국이 적극 참여하는, 그래서 국제공단화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이번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영역도 확대되어지고 또 중국도 참여하는 그런 공단, 더 나아가면 뭐 일본도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중국은 확실히 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도 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코스닥을 통해서 북한 투자기업 투자 지원하는 등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책 수립을 시행해야 되고, 또 남북 및 중러일 등 관련국 공동 출제해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이런 순서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저희들 협회에서 이렇게 러프하게 제안해 준 모습들, 이렇게 이런 식의 좀 그림들을 제안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토론자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이게 이제 좀 너무 큰 이야기들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우리 특히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자분들을 앞으로 모셔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효 교수님께서 토론에 응해 주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효 교수입니다. 나머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만지는 전문가들이고,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중국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제 대통령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이제 정상회담은 주로 아까 문정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3대 쟁점,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교류의 활성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구에서는 비핵화가 중심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간 또 출구 단계로 진행할수록 남북한의 어떤 공동 번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판문점이 넓은 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판문점이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정전 때 와서 이게 널판지가 이렇게 널려 있는 걸 보고서 그 가게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 이름으로 한자로 써서 판문점 이렇게 쓰고 지금까지 우리가 판문점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동네 이름은 넓은 리의 가게 이런 뜻이니까 우리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이 넓은 리 회담으로 좀 가서 남북한이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중심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논의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늘 이제 이화영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국 사이드에서 몇 가지 좀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북, 중 이렇게 경협을 할 때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조금 더 크게 읽어야 될 부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는 물류, 철도, 전력 이런 이제 하드웨어가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4차 혁명의 대전환을 가지고 중국의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중국이 13차 5개년 정보화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 핵심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막 논의돼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만 중국은 이미 벌써 5, 6년 전부터 중국 산업의 핵심의 근간은 블록체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거 전 산업의 영역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북한과의 중국 또 북한과 이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개념의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굉장히 인상 깊게 이런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과 이 중국을 아우르는 이러한 이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을 경유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제사회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전력이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철도에 노후화되어 또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장화가 있다 하더라도 체면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전력일 거고 두 번째는 철도일 거고 물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북한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면서 우리가 3대 산로를 아주 정교하게 결합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그 문제는 이게 환방해권의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도 높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갖고 어느 정도 남북관계 모멘텀을 찾기만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 조금 더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동북 지역입니다. 동북 지역이 러시아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남북, 중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동북의 문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1대1로와 1대1로가 우리가 3대 의원님이 장명하셨어요. 3대 3로라는 거는 이거 중국 가서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갖고 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이 3대 3로의 이제 발언권을 갖고 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대1로의 가장 큰 고민은 시진핑 주석이 1대1로가 이렇게 이 동북 쪽으로까지 끌고 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정책을 내려서 31개 성 모두에서 1대1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성의 중앙정부에 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의 워딩이 중요합니다. 시진핑이 이거는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3대 3로와 1대1로가 정교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동북 지역의 이 환방해권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중 협력을 좀 고도화해보라. 이런 멘트를 만들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비슷하게 지도자의 언명이 없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1대1로와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전맥될 수 있도록 시진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재츠 국무정치국원이 서울에 왔을 때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대1로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 동력을 받아갖고 1대1로와 우리가 신북방, 신남방을 전맥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자 사이에
합의된 그 언어로 한번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동북 지역의 문제인데요. 왜 제가 동북 경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작년에 6.9%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꼴찌에서 네 성이 있었는데요. 그 네 개 성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내몽골.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꼴찌 성들이 경제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성들이 동북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심양이 있는 요녕성에는 4.2%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다 평균 이하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는 중국 경제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생각들을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저기 그 연변의 화룡이라는 데 가서 앉아서 지금 뭐 이렇게 친환경 그 비료 공장도 지금 막 만들고 또 흑룡강성에는 저 이촌이라는 데 가갖고 거기다 이제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간 지역마다 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동북 지역에 대한 중국의 그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켜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이디어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사드 문제로 지금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롯데 복합몰이 심양에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롯데 심양몰을 완성하게 되면 얼마나 동북 지역에 고용이 발생하고 그 산업 연관 효과가 발생하고 그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생각해 나가면서 정치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왔을 때의 부담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동북의 소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몇 가지 거점 포인트가 있고 거점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없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진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연변에서 지금 13기 그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금년도 향후 5개년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훈춘, 자르비노, 부산 이렇게 연결하는 6회 복합 항로 활성화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훈춘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만강 있는 도문 지역의 국경 다리를 건설하고 훈춘의 국제 협력 지역구를 만드는 것들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5년간의 중점 사업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렇게 전맥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왜 제가 황해권 얘기를 조금 덜 말씀드리냐면 이 논의는 이미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풀리면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다만 하나가 그 해저 터널 부분들은 이제 타당성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있어서 정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 해저 터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타당성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금방 실현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동북 지역으로 조금 더 영역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전력 사업일 텐데요. 북한이 지금 화력 전력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 중심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이런 이제 인프라 구축들이 북한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이 스마트 전력 이 프로그램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프라를 깔고 중국이 협력하고 북한도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또 스마트 시티 산업들을 한번 활성화하게 되면 3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결국 지금 남북관계가 있지만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쟁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먼저 전력에 대한 표준을 만들게 되면 중국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누가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기에 남북한의 전력을 문제를 한번 이렇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 해주 이쪽 지역을 있는데 남북에 이제 그 공동 어로 구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어업권을 침해에 당하면서 그 지역에 해상 풍력 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미 실증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도 이미 해상의 부력으로 오는 그 풍력 실험을 이미 성공을 해서 굉장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육상에 설치하는 이 풍력보다는 해상의 부력으로 하는 풍력이 훨씬 더 경제성도 있고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나서 환경을 덜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판문점을 쭉 이어서 이 남북 간의 이런 이제 그 분쟁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해상의 풍력 기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전력과 또 협력을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가 이미 정책의 구상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이미 전 세계 최대 해상 풍력 강국이라는 목표를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도 그 부분에서는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육지로 오지 않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결합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황해권의 이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과 동북 지역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해상 풍력 부력 산업을 좀 더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손에 잡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하면은 이제 훨씬 우리가 3대 3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첨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1대1로와 상응하는 한국의 기구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동북 삼성이 저발전인 원인이 이 남북 관계가 막혀 있어서 그쪽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는데 이런 그 남북 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가 가면 그쪽의 기회적 요소는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 드릴 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 보면 북쪽 사람들은 가능한 한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우린 남쪽과의 협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철학적 배경이기도 한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그 경제적 실험 방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중국에게 다 뺏긴다 이런 걱정보다는 좀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들이 남북 모두 특히 중국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신북방 경제실장을 맡고 계신 박종호 박사께서 남북 러시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신북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러시아 입장에서 최근에 그 남북한 관계라든지 남북협력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마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남북관계라든지 남북로 협력을 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인식은 명확합니다. 한반도에서 긴장 억제와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호진이 집권 4기가 됐습니다. 3월 18일 날 네 번째 당선돼서 2024년까지 총 24년 동안 러시아를 집권하게 되는데 이 원칙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다만 좀 특징이 있다면 대북 제재 관리자 또는 한반도 문제 중재자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이제 한반도 문제 좀 더 적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는 사실은 이 북핵 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좀 생존을 위한 자주권을 위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조금 다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발전을 좀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살펴보니까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북러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2017년 1월에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앞으로 이 철도 협력을 위해서 협력을 했고 북한 철도 기술자들이 러시아 철도 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리면서 한반도가 평화, 안정, 남북관계가 변화됐을 때 어떤 대륙철도 연결 문제를 아마 준비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극동개발을 총 책임지고 있는 알렉산드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올해 3월 20일 날 방북해서 그 러북 간에
앞으로 무역, 경제, 과학기술 어떻게 협조할 거냐에 대한 8차 회의를 열어서 의정 합의서를 했는데 이게 아직 비공개여서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러시아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교통이라든지 에너지, 농업, 수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만들어보자 라는 합의를 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노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가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북중간에는 사실 뭐 국경을 전해 자동차 도로가 23개가 있는데 그 북로 간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로 간에 교역 활성화와 앞으로 경협 증진을 위해서 자동차 도로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하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 도망강을 연결해서 부교 건설을 검토한다고 하고 특히 러시아 측에서 남북로 삼각 경협 재개 가능성 복잡히 타진하면서 삼각 경협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주죠. 2018년 4월 9일부터 12일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극동의 책임자인 유리 투트르 부총리를 만나서 양자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이때 논의된 게 뭐냐면 러시아 측에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러시아가 좀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진행하면서 함께 극동 개발에 협력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영호 외무상이 최근에 북한의 외교 광폭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스크바 간 것만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 4월 6일에 갔다가 4월 8일 날 투르크메니스탄을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고 다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타지키스탄을 갔습니다. 이 국가들이 아주 재미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 소련의 일원이었으면서요. 지금 다 그 독재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부자 세습 국가입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거의 뭐 아랍처럼 절대 완공 국가고요.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24년 동안 푸틴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색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아직까지 외교부에서는 러시아 외교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5월 중에 그 북한 러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오든 푸틴이 또 전격적으로 러시아를 또 5월 7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초청하다 아니 푸틴이 2000년에 러시아 지도 최초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5월달 중에 아마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그 북방경제협력 모금을 만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북한의 제재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서방 제재라는 변수가 이중 제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남북로 삼각협력이 이 추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월 6일 날 또 미국의 추가 제재가 있었고 최근에 또 시리아 사태가 격화되면서 시리아 화학물리 관련해서 또 제재를 모색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로 경영 문제는 굉장히 복합한 다자방정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러시아가 제재에 걸려 있으면 사실 남북로 삼각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로 삼각협력이 그동안 제대로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논의기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남북로 삼각협력을 할 수 있는 경제협력 기구가 하나가 발족이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이 마침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 쪽에다가 9월 11일 날 제4차 동방경제 포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립니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셨고 몽골 대통령 아베 총리 가셨는데 이번에 북한 지도자가 만약에 여기 올 수 있다 그러면 남북로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로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기구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남북로 경협이 상당히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된다 그러면 부총리급으로 나진 같은 데다가 남북로 경제협력 기구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입장은 간단합니다. 러시아 입장은 새로운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한국 정부가 제기했던 사업이라도 추려서 한번 해보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남북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정해서 이 파일럿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런칭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가 제안한다고 사실 이게 미국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북 회담 또 어떤 한국과 미국 한미 회담 과정 속에서 북한의 비핵과 관련한 남북로 경제협력 이슈만큼은 서방 제재,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남북로 협력이 사실은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북로 경제협력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남북로 경제협력이 사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러시아의 수요를 반영해서 얘기한다면 라지나선 사업을 러시아에서 가장 원합니다. 이 사업이 복원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유럽 철도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 갈 때마다 낮은 확산 사업에 대한 한국식 입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일럿 사업을 런칭하는 것이 가장 순위가 우선순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서 연해주의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극동지역에다가 공동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통일내비, 어떤 식량안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방안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얘기만 되지만 사실 이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철도나 전력이나 가스관을 좀 연결해서 한국의 대륙으로의 진출을 만들면서 해륙복합국가의 토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남북로 경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저희 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남북로 국책연구기관들이 만나서 앞으로 이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러시아하고 경제협력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시간 논의만큼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 몇 가지 저희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도 저희 다 답사 가봤지만 그러니까 훈춘 지역 또 나진 하산 지역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아까 이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 동북 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지역이 뚫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가봤지만 훈춘이 바다가 막혀있기 때문에 남북 중노가 잘 협력하면 이 지역이 새로운 물류의 중심지대가 될 수 있고 또 배후에 항만도 있을 수가 있고 철도도 충분하고 또 특히 이제 부지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많고 또 좋은 농지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황금 벨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지속 가능한 경제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까 이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측이 생각하는 1대1로에 상응하는 우리 기구를 만들자 이런 것들하고 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선봉 지역에 이런 사무국을 만들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실현이 안 되는데 일단 남북 러시아와 관련된 사무국은 낮은 선봉 지역에 만들고 저희들이 남북 경제협력공사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중국이 1대1로에 상응하고 또 남북 러시아하고 협력할 사항도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동북아 경제협력공사 같은 것들이 우리 기구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정보 중에 하나는 푸틴이 적격도 방북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토론회 남북 미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을 조병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사 조병현 박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정상회담에 대한 잠깐 의견을 드리고 남북미, 남북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머지않아 핵 평화 경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평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방향이 저는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경제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빠지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이 경제나 교류협력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류협력과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쪽을 2020년까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이 정상회담에서 아마 주요한 의제로 들고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 제안했던 3대 3노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큰 틀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제협력의 어떤 방향 자체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그다음에 평화시대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 완화 내지 유예 조치가 뒤따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단되어 있는 경제협력들을 이제 복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생태계 구축 이런 쪽으로 좀 큰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구상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구상하고 북한도 김정은이가 만들어냈던 북한판 신경제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아가지고 한반도의 하나의 경제권을 좀 형성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DMZ 자체가 결국은 이제 평화지대로 바뀌는 거고 한동의 경제벨트와 한항의 경제벨트 양쪽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남북만이 이제는 경제협력을 하는 시대는 좀 뛰어넘자.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러시아 극동지역 중심으로 한 신동방 정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는 동북아 평화경제 지도를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주변국들이 같이 그려나가는 이런 형태의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남북미 차원에서의 삼각경제협력 벨트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의원께서 제안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약간 좀 구체적인 몇 가지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즉 한반도 동해축을 중심으로 한 농업, 자원, 관광의 한 태평양 경제협력 시대를 남북미가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미국이 실제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미국의 자본이 참여하고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완전히 새롭게 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미국이라는 걸 제한을 하게 되면 아무리 동해를 중심이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쪽에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되 주로 핵심은 남북미가 좀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방향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동해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농수축산협력 같은 거는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하나의 협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북측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를 남북과 미국이 같이 좀 참여해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해의 수산협력, 요즘 동해 쪽 이야기하고 있는 명태 살리기 이런 것도 좀 인도적 이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세포축산단지를 좀 현재 이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이 가축들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조성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협력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한반도 북측 동해 쪽을 중심으로 한 단천 함흥 지역을
자원 개발 특구로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제조단지를 남북미가 같이 한번 좀 조성을 하자. 미국 기업도 사실은 북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이 북한 지역 내에 이러한 어떤 제조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그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 관광지대도 이제 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로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 개발을 비롯해 가지고 금강산 이 일대를 일종의 환동의 국제 관광지대로 미국과 함께 좀 개발해 나가는 이런 프로젝트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미 경제협력지대로서 이 다섯 번째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북한 지역 내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좀 출입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통로를 좀 개설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남북미 공동개발지대 내에는 이 FTA를 좀 체결해가지고 좀 하자. 북한의 전체적인 FTA 체결은 뭐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공동개발한 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남북미 FTA 체결 같은 것도 좀 추진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제항공노선 신설이라든지 경제배틀 내에 무비자 출입, 그 다음에 남북미 공동의 경제협력사무소를 금강산이나 원산 지역 내에 좀 설치해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남북 1삼각 경제협력 벨트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수산해양자원하고 관광, 물류, 에너지를 중심으로 남북 1위 경제협력 사업을 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말고 신남방이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 신남방 경제협력의 좀 관문으로 개발하는 쪽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5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우선 원산 지역에 남북 1위 공동으로 이 수산물 가공 수출 단지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 협력 사업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지금 일본 자본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일본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내에 남북 1러가 공동으로 수산 가공 협력 단지를 좀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금 과수 농장, 고산 지역의 과수 농장이 김정은이가 지금 몇 차례 방문도 하면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도 같이 한번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동해 해양 자원 공동 개발이죠. 한반도 동해 지역과 일본 바다의 해양 자원들을 공동으로 좀 탐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해양 비즈니스를 같이 발굴해서 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동의 해양 관광이죠. 일본, 부산, 울릉도, 속초, 통해, 북한 원산, 심지어 저 나진항까지 연결되는 이런 어떤 크루즈 관광. 그 다음에 크루즈 관광뿐만 아니라 해상과 육상의 복합 관광이죠. 그러니까 크루즈를 통해서 선박으로 관광하고 내려가지고 설악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원산도 가는 이런 어떤 그 복합적인 관광 코스 개발도 저는 하나의 좀 프로젝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물류망 구축입니다. 아까 한중간의 해저터널 이야기도 나왔지만 남북 일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간에가 되겠죠. 이 해저터널 자체를 좀 해가지고 이제는 이 일본에서 직접 이 터널을 통해 가지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한반도가 굉장히 물류의 하나의 중심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인 앞에서 이 제안했지만 결국은 이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태양이나 풍력, 이 자연 에너지 발전소들을 일본과 같이 좀 그 동해 지역, 원산 지역 같은 데 좀 건설해가지고 북한에도 에너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에너지 공급받고 또 일본이 부족한 에너지들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협력도 남북일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명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문이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뭔가 좀 약간 어디에 참여한 듯한 거의 남북 합의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지 옆에 과장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명 박사님 말씀 이 텍스트 잘 보시고 잘 연구하셔서
이렇게 협력할 방안들에 대한 구체안들도 한번 참석하신 분도 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통일부에서 나오신 우리 신혜성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신혜성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좋은 토론 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문가분들의 좋은 제안들, 또 이제 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런 여러 연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부는 이런 좋은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런 움직임들,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고무적인 움직임과 또한 더불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 여러 그 여건들은 사실은 굉장히 또 엄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많은 제재 상황들이 또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엮여서 국제적인 변수, 북한의 또한 변수, 국내 변수, 이 세 가지 변수들이 정말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그 기회를 저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겠다. 좀 지금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저희가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많은 그 제재 상황들이 정말 그 북한 핵 문제와 함께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그 여러 가지 변화의 기회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남북관계라는 것이 다만 이게 핵 문제와 함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그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핵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를 좀 저희가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 의원님께서 발표하셨던 3대 3노 훌륭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곳에서는 조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동해벨트, 환서해벨트, 저희 정부에서는 접경지역 벨트라고 해서 세 가지 벨트를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지 이 한반도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러시아와 중국, 또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신남방 정책과 함께 이것이 잘 엮여서 정말 그 동북아, 한반도를 넘는 동북아로서의 그림이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1대1로나 러시아의 동방정책 이런 것들과 연계가 잘 되어져야 그 효과를 더욱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고,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진짜로 이 사업들이 실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작은 부분들 우리가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남측 정부가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해 나가되 북한의 수요를 또한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그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있을 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서로 맞춰가는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호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그동안 이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통해서 이 경협이 끊치지 않고, 재개가 된다면 끊치지 않고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또 해나가야 될 것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가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당국 차원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제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었을 때 민간이 진출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기반을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이 진출해서 사업을 잘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작은 것부터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더 확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것이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단계가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여건이 조성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제안들을 잘 반영하고 그것을 또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혜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예전에 2007년 14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통일부와 같이 일해보니까 통일부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통일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다행히 저희 지금 우리 이 상황은 상당히 아까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과거와 좀 다른 상황인 게 저희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2차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에는 노 대통령 임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14선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꼼꼼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앞으로 4년이 남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이제 막 시작을 했고 푸틴도 이제 막 시작을 했고 트럼프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거의 영부집권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이 상황을 주변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절묘한 시기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좀 총평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김현 의원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하고 계시지만 민주당 내에 남북 정상회담 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식 위원회라 가지고 활발하게 발언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꼭 참석해서 잘 메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의를 하는데 토론자하고 발제자가 모두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북 대화를 하는 이 마당에 남북 교류를 하고 그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 동부가 이 포럼에서는 여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졸속으로 어떻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가능한 저보고 좀 하라고 그래야 좀 조용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거 같고요. 당에서는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추미애 대표 시절부터 해서 외교안보 통일국정자문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의장을 이해찬 총리가 맡아서 저희가 대선 이전부터 특히 이제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돼 있었고 불안정한 구조여서 당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지만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 집권 경험이 있고 또 두 대통령이 했던 6.15 14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국방 분야나 안보 분야나 통일 분야에 대한 논의를 좀 모아나가자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장 역시 이제 이해찬 의원이 맡아서 지금
사실은 기구는 공식 기구고요. 활동은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의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보안 유지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당에서 너무 또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쳐져도 안 되니까 좀 비공식적으로 이래저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4월 27일 날 끝나고 나면 당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 보고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남북 교류 분야나 아니면은 뭐 그 여타 러시아, 중국 쪽하고 대부분 실전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그 4월 27일이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는 했지만 현실로 드러날 거라고 별로 상상하지 않았던 일인데 대통령의 공약인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실천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이 시기에 개인적인 일탈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제 종편이나 보수 언론과 또 이제 그 정치인들이 공세를 취하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이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지난번에 이제 남북 그 이제 아이스하키 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 구성할 때 여론이 남북 그 단일팀 구성하는 것이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죠. 38%가 반대했고 60%가 반대했고 찬성 여론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크로가 한 거죠. 그리고 드루킹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평화적이고 그다음에 통일 지향적인 활동을 반대한 게 또 드루킹이고요. 근데 그러면 피해를 문재인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공격하면서 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부가 1,700만 명이 20여 차례 현장에 나와서 만들어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는 거고 남북이 화해해서 평화를 조성해가지고 그 진짜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런 그 두 전직 대통령의 뜻이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라고 또 연속 주권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의 대변인단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단이 역대 최강 멤버입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헤쳐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저는 정말 오늘 이제 이해찬 총리님 그 다음에 그 문정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종석 박사님이 정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은 문재인 특보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격을 받았고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받았고 뭐 잡발이니 아니면은 뭐 국방부하고 입장 견해 차이 있어서 왜 저런 사람을 특보로 두느냐 사견을 갖고 저렇게 대통령 앞길을 가로막아서 쓰느냐 이제 이랬지만 일관되게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총님도 마찬가지 그런 기조를 유지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가셔서는 사드 배치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 임시정부 100주기 때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같이 공동으로 100주년 행사를 하자라는 제안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불편할 때 이해찬 총리는 중국과 한국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장관도 마찬가지로 늘 앞서 나가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특히 동북아 경제 포럼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렇게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분의 발제 그다음에 우리 이화영 전 의원님의 이 토론 내용은 그림으로 그려봐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정말 특히 이화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18, 19대 씌워서
20대까지 쉬고 계시지만 정말 근데 사실은 이화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대성한 그림이 3대 3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화영 의원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된 이 3대 3로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4월 5월에 있을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러 관계, 또는 이제 북중 관계, 북일 관계, 북미 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려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러니까 이화영 의원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 그림을 이제 4월달, 5월달이 성사가 되면 저희 당사에 회의의 답판에 한 백보드로 한번 사용을 하게 허락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종합하면 끝까지 이 자리에 하신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데 정말 파수꾼이 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모두가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여기에 나온 이 의견이 정말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희가 제 후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의 책을 최근에 이제 또 번역을 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달에 중국 방문 때 시진핑에게 선물을 했던 책입니다. 이 친구가 제안한 게 뭐냐면 2032년에 남북이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이번에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 남북이 만났을 때. 그러면 앞으로 14년 후가 되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14년 후에 남북 공동 올림픽에 또 우리가 가서 응원하고 박수하는 그런 꿈도 한번 꿔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치는 원래 종합예술이라서 종합평가 프로젝트 멘트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의원님. 플로어의 질문을 짧게 받고 한 15분 뒤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동 대마방직의 김건보 부회장입니다. 오늘 아주 훌륭하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8년에 평양 대마방직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남북 민간 경협으로 했던 3가지가 있었는데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선봉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선봉군 우암리에 그 우암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기 그 한국에서 풍력 발전을 그 생산하는 유니스 이제 대표하고 같이 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낮은 선봉에 전기를 죄송합니다. 공급하는 거. 근데 그걸 하는데 이 브레드 하나가 한 50m 돼요. 무게 하나가 뭐 한 50톤, 60톤 가고. 그 실을 차도 없고 그거 싣고 가서 내리는 크레인도 없고 길도 없고 다리도 약해서 다리도 부서지고 그런 시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선박 대리점 사업인데요. 북한이 배를 대라, 니네들이 배를 대면은 우리가 그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또 그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가져가라 배를. 선박 대리점 사업은 하역하고 통관 또 이런 국제 비즈니스 관계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페이퍼워킹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특이한 건데요. 선박 해체서. 이거는 선우상선에 정인현 회장하고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그만 배를 해체하는 게 아니고 뭐 10만 톤급, 뭐 20만 톤급 큰 배들 뜯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산소용적으로 이렇게 불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제안을 했더니 이쪽 서해안하고 동해안에 양쪽으로 하나씩 주겠다. 한 10km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하니까 한 10만 톤 정도 되는 배를 다 뜯으려면 수천 명이 한 2년을 걸리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산소를 불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암산의 풍력발전, 그 선박대리제도 사업, 그 다음에 그 선박 해체 사업, 이걸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다가 중단된 거,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도 이제 나오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통일부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업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진행되다가 스톱이 됐어요. 그런 게 평양대마도 뭐 10년 동안 스톱이 됐지만 하여간 저는 지금 요새 가슴이 뛰고 뭐 전에 하던 것들이 있어서 다시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좋으신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하여간 참고 좀 해주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로 질문을 한두 개 더 듣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한국 대표부의 사무총장으로 아까 얘기했던 당국대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태경제학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은 생태경제학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분 중에 상당 부분들이 사실 생물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부터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를 것 같으면 이제 생물 산업이 급성장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탄소 시장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이 생물 산업 중에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와 ABS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북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남북이 같이.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북의 생물 자원이 뭐 36경이라는 정도의 어떤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3대 3노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잘 포장해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우리 이 남북 이 평화 경제 차원에서 좀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생태 경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DMZ의 경제적 가치가 140조라고 1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생물 자원이 얼마나 경제에 미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게 좀 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동 대마방지 김건모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대북 사업 하다가 중단된 사업에 대한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신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측의 자원 활용 방안 그리고 DMZ 활용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병원 박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 과장님. 네, 안동 대마방직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도 다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저희가 안 될 건 없죠.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유념하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원 박사님. 네.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특히 김정은 체제 와서 많이 강조하고 하고 싶어하는 게 이 환경 쪽입니다. 산림 녹화 환경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저는 남북 관계가 조금 분위기만 바뀌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판문점 아니겠습니까? 판문점이니까 이게 뭐 실시간으로 세계인이 다 보게 될 거고 거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장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판문점 이론이 전 세계인이 굉장히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DMZ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뭐 DMZ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준비하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합의, 특히 판문점 밀원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긴 시간 특히 이 자리에 끝까지 자리에 참석하신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저녁에 모시고 싶지만 요즘 뭐 기업 후원도 없고 그래서 다 모시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5월달, 6월달 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평양 토론회가 개최되면 잘 신청받아서 같이 평양도 가시고 또 8월 주변에는 저쪽 아까 말씀드린 동북 삼성 쪽 낮은 선봉까지 그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했었던 훈춘, 낮은 선봉, 백두산 이런 투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